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빨리빨리와 속도 전하면 대표적인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오늘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오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음식을 먹어도 국밥처럼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하고 배송도 로켓처럼 빨라야 성에 찹니다. 배달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배달비를 조금 더 내고라도 한 집 배달처럼 빨리 받을 수 있는 걸 선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배달비를 조금 깎아준다면 느린 배송은 어떠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의외로 소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좋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탄소 중립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빠른 배송을 위해서 택배차가 수시로 배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 차량이 가득 찼을 때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의료업체 갭과 유럽의 가구업체 이케아가 느린 배송에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실록이 우거진 요즘 숲길을 느리게 걷는 게 멘탈 관리에 좋듯이 느려도 좋으니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환경에도 또 나에게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이슈책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5월 13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공급 과잉, 또 미국발 관세 전쟁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도 같이 급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무역항 수출입 물동량을 보면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49만 TU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런데 반면에 그 비컨테이너 화물은 5,488만 톤을 처리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0.1%나 감소를 했더라고요. 예. 컨테이너의 경우에 미국이 24.2%, 중국 7.4%가 각각 증가하는 등 40만 TU가 늘어서 지난해 대비 8.6% 증가를 한 거고요. 예. 다만 혼적 화물은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7만 6천 TU가 줄어서 23.9%나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일단 개념 정리를 잠깐 해드리자면 컨테이너 화물은 가전이나 의류 등 완제품 위주고 비컨테이너 화물은 컨테이너 없이 직접 선적하는 철광석, 유류, 곡물, 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감소했다고 말씀 주신 환적 화물은 이 항구를 경유해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리는 화물을 의미를 하죠. 네. 트럼프발 관세 압박으로 수출 물량은 크게 줄었을 텐데 그래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건 좀 의외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유심히 봤는데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앞서 수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즉 관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당겨서 수출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실제 이 기간 환적은 29.3%나 줄어든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예. 글로벌 해운 동맹 재편에 따른 주요 글로벌 선사의 기항 서비스 조정 역시 환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된 비컨테이너 화물의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아주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예, 구체적 자료가 좀 있나요? 네, 1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가운데 원유가 16.6%, 유연탄이 12.5%, 석유 정제품 13.6% 등 석유화학 관련 물동량이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예. 전체적인 비컨테이너 물량도 그 6,107만 톤에서 5,488만 톤으로 감소를 했고요. 예. 광양항을 통해 수출되던 자동차 역시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20에서 22% 감소할 것으로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물동량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위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또 앞으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 나와줘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다리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요. 이게 건설되면 광양 제철소 출근길 정체도 해소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광양 금호동과 와우지구를 잇는 중금대교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예. 현재 중금대교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 안으로 경관 심의나 실시 계획 인가 등 남은 행정 절차가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착공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광양 제철소 출근길인 금호동으로 진입하는 추가 도로 개설은 그동안 지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 중 하나로 꼽을 수가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있습니다. 실제 6시, 아침 6시 50분부터 한 8시까지는 정말 정체가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탓에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광양 태인동으로 우회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예. 최근에는 태인동 명단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포스코 관련 시설도 추가로 계속 건립되고 있어서 금호동 자동차 통행량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인화 광양시장도 후보시설부터 중금대교 가설을 공약으로 채택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중금대교 규모는 연장이 459.5m 정도 되고요. 폭이 22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양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중금대교 건설 소식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경찰청에서 돈 거래로 승진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 비위가 불거진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전남 일선 경찰 사이에서 승진 청탁 뇌물수수 의혹이 또 터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경찰서 직원 인사평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논란인데요. 여수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지난해 말 근무 성적 평정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상관인 B 경감에게 금품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A 경위는 기대에 못 미치는 등급을 받았고 경감 승진도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경찰은 A 경위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는 A 경위가 금품을 줬는데도 만족할 만한 금평을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줬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왜 승진 안 시켜줬냐, 돈까지 받았으면서 네. 이런 내용이 녹취 파일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녹취 파일이 경찰에 제공된 경위까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그 A 경위와 B 경감은 녹취 파일의 정황에 대해서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A 경위와 B 경감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전남 경찰은 관련 자료 등을 여수 경찰서로부터 이첩을 받은 뒤 공정성 등을 고려해서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예. 경찰은 A 경위와 B 경감에 대한 뇌물 등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이들을 상대로 대기 발령 등 인사 조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근데 파일이 나왔으니까 일단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앞서 전남경찰청은 2023년 터져나온 그 무궁화 매관매직으로 다수의 전현직 경찰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예. 당시 그 오마이뉴스가 정말 크게 써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었죠. 10여 명의 전현직 경찰관들이 브로커 사이에 끼고 무궁화 한 개당 1,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경위, 경감 등 승진을 매관매직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이들이 처벌받은 지 고작 1년이 지났음에도 내부에서 또 승진 비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경찰이 검찰 수사 대상이 다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조직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책 이슈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영취산 자락에 위치한 산내암자인 도소람 갑작스런 화재 소식입니다. 네, 그제 흥국사 도소람이 갑작스런 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네. 어제 여수 MBC에서도 현장 보도가 나갔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피해가 일단 어느 정도인가요? 네, 화재는 11일인 오후 3시 40분경 발생했습니다. 처음 시작이 승려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요사체에서 시작되었다고요. 그리고 극락전 등 본당 건물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소방대가 즉시 출동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암자가 정상 부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헬기가 동원됐고요. 극락전을 포함한 주요 전각들이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네, 초기 대응에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요. 아무래도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게 최초 신고 후에 30여 분 뒤였어요. 산 위잖아요. 근데 그만큼 불길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화재 발생 후 약 3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18분경 불길은 완전히 잡았다고 합니다. 잔불 정리까지는 18시간 정도 걸렸고요. 화재를 목격했다는 주민들 상당한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속상해 경우 연기가 그리 나더란게 세대 네대 막 배를 걷다가 세대를 막 물을 갖다 놔르겠어. 불이 안 나는데 그리 났네. 지하지 나라에서 지울랑가 절랑가 뭘 죽고 짠해서 전기 유지인다네. 소방차가 가는 거 아니라 소방차는 못 가고 헬리콥터 비행기 거의 서다가 나 여기서 밭을 매는데 소방관들 못 가. 비행기를 했어 헬리콥터로. 저기서 물 새려다가 저 있어 저수지라고. 그래서 실어갖고 와대면 막 시큼 연기 올라오고 또 짠해 죽겠대요. 나무가 지금 싹이 나서 그렇지. 겨울 같으면 난리 났네. 바람 불면 무서워. 네, 화재를 목격한 인근 주민분들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굉장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계시죠. 예.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연기가 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런 얘기셨는데요. 그리고 불이 도통 안 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난 불이다. 네. 그리고 이게 산불까지 번지지 않아서 다행히 봄이 겨울이었으면 큰일 났을 텐데 봄이어서 다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산악 지형의 특성상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네. 진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요. 네, 그래서 헬기가 동원됐고 이 화재 진압에 소방차와 인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됐거든요. 그 당시 강한 바람 또 목조 구조의 특성상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이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또 이 사찰 내 승려 등 인원이 없어서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다행입니다. 네, 소방과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 또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오늘 도소람 직접 다녀오셨죠? 네, 산 인근에서도 탄 냄새를 연하게 맡을 수 있었고요. 아직까지도요? 네, 20분 정도 올라가서 도소람에 도착해 보니까 도움을 주러 오신 분들이 이 불타버린 불교 관련 서적 등 주변들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네, 극락전 등 또 새카맣게 전소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사찰을 관리하던 스님은 화재가 발생한 이 시각에 출타 중이어서 다행히 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주지 보련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시장을 보러. 원래 15일이 저희들이 하한거 입제거든요. 석 달 동안 기도하는 거. 전화가 왔어요. 연기가 난다고.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 불길이 막 치솟으니까 이제 법당 쪽으로 여기 요사체에서 시작이 됐대요. 이제 헬기로 이제 몇 번 하고 나서 이제 소방대들이 들어가길래 같이 이제 저도 올라왔거든요. 활활 타고 안에는 이미 무너지고 위에만 딱 남아갖고 이제 헬기 몇 번 하니까 바로 무너졌죠. 3번씩 왔다 갔다 했대요. 호스 끌고 가고 내려가고 하느라고. 제가 여기 살은 지가 지금 89년도부터 살았으니까 그거 엄청 철두철미해요. 이런 전기를 제가 해마다 점검하고 왜 건물 짓기 전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수시로 점검해요. 조사팀들도 완전 소진돼 버리면 못 했는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좀 정신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눈 뜨면 꿈같이 깨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여력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막 흩어져가 있는 경전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돼야 그 다음 거를 생각을 하지 장비가 안 들어오면 사람으로 하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만큼 파는데도 눌러져가지고 파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여기가 조계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사랑 조계종까지 해서 이제 그 다음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언론이 되는 거고. 네,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사람들의 힘으로 정리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주지 보련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 나무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또 들어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걸 또 든다고 해도 또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가야 하고요. 이게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불이 뭐 때문에 난 건가요? 전기 누전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어쨌든 이 빠른 복구가 가장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도소람 어떤 암자입니까? 사실 도소람은 고려 시대로 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게 현재 그 과거 20여 개에 달했던 이 흥국사 산내 암자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서 깊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흥국사에서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큰 위로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빠른 복구를 바라고 있습니다. 흥국사 이득봉 사무장입니다. 작년 10월 23일자로 명승지로 지정이 됐어요. 명승지 속에 있는 고찰인데 명승지를 보존하는데도 빨리 잔재물을 좀 치워야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문화유산이 이렇게 화마로 타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적극 지원해서 우선 잔재물을 좀 치울 수 있도록 흉물이 되지 않도록 빨리 좀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네, 흥국사 이득봉 사무장 인터뷰였고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흥국사의 산내 암자였던 만큼 이제는 흥국사의 암자는 모두 사라져버린 거네요. 네. 자, 예방은 비용이 들지만 복구는 정말 수백 배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도소람 화재가 단지 작은 사찰의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통문화 보존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렇게들도 보고 있거든요. 예. 네, 해당 사찰이 또 화재 보험에도 사실 가입돼 있지 않고 소화전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에서도 해당 사찰은 또 문화재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관리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에 여수시 의회나 전남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해 오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송하진 여수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애견된 인재이며 또 우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소화용 시설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찰들이 조금 부족한 거거든요. 이런 근본적 원인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흥국사가 됐든 향연원이 됐든 국가문화유산지 지정된 곳이 그걸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문화재는 한번 없어지면은 다시 소생하기가 어려운 것이 참 문화재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화재 설비 문제라든가 접근로 확보 등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여수시 의회 송하진 의원 인터뷰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현장에 국가유산청 관계자들 다녀갔다면서요? 네, 지난해 이 국가유산청에서 12월 그 영치산 유런을 명승지로 지정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도소람은 또 제외됐었어요. 그래서 관리 사각지대 방치에 대한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취산 그 일대를 명승지로 지정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 도소람은 제외가 된 거죠. 네, 자연유산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이유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번 방문 목적이 다른 문화유산의 피해가 없는지 그런 확인하는 목적이 더 컸어요. 다른 문화유산 뭐 어떤 것들 일반 이게 불이 옆으로 더 번져서 자연유산들이 피해를 입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던 거죠. 예. 네, 하지만 이곳이 또 왜 중요한지, 도소람이 왜 중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흥국사 마지막 암자 도소람이 소실돼 버렸습니다. 이 문화유산들은 곧 지역의 유산입니다. 현실적인 관리 근거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또 한 번 또 허무하게 소실돼 버리는 문화유산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유산을 또 지키고 보호해야겠습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동용 전 의원님. 예, 저는 이제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당원으로서 우리 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선대위에서 제가 맡을 역할에 대한 조율들을 좀 했고요. 예. 이제 그 부분 좀 끝나서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또 우리 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맡으실 계획이십니까? 뭐 지방 분권의 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자리를 주셨고요. 또 몇 개가 좀 더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이준석 후보 여수행에 좀 동행을 하지 못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가족에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될 때 딱 12시, 밤 12시에 맞춰가지고 어디서 선거운동을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인데 제가 이준석 후보에게 요즘 석유화학 산업도 굉장히 어렵고 한 상황에서 여수 산단에서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떻겠냐. 예, 그런 제안을 드려서 이준석 후보도 흔쾌히 또 좋아하셨고요. 또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제조업, 특히 2차 산업의 위기, 러스트벨트화 이런 부분에 후보 본인도 관심이 많이 있고 특히 석유화학 산업이 요즘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여수 산단에서 이번에 선거운동을 개시해서 저도 꼭 함께 하고 싶었는데 가족에 좀 큰일이 있어가지고 아쉽게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뭐 여수 발전을 위한 마음만은 함께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 대표님께서 처음 제안하신 거였어요, 이게? 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저도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와 후보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어디서 시작하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서 마음이 맞아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어제 또 저희 라디오 전망대랑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예,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수로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을 풀어주셨는데 천 대표님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괜찮습니다. 후보가 중요하지 뭐 제가 중요한 게 아니까. 예.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번 주 정치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한밤의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서동경 전 의원님? 예. 이번 대선처럼 다이나믹한 정치 일정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룻밤 불장난 같은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건데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도 참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후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해서 깜짝 놀랐고 또 거기에다가 국민의힘이 한밤에 대선 후보 교체 시도까지 있으면서 뭐 이게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사고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사고, 예. 한밤에 황당한 후보 교체 소동. 이건 결국 당원들이 투표로 시켰습니다. 예. 실패한 쿠데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결과를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용납하지 못했던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었지만 이 역시도 당원과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하는 게 합리적 절차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생각해서요. 예. 이 역시도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는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덕수 후보를 좀 더 나은 카드로 볼 것이다라고 예측하셨었는데 결국 당원 투표에서는 또 이게 부결됐더라고요. 그게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한덕수 후보가 더 나았다고 봤고 저는 지금도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당 지도부에서 과정 관리도 전혀 없이 아무런 객격 사유도 없는 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또 그것도 새벽 1시에 공고를 내고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후보 등록을 하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발, 비판들이 훨씬 더 컸던 게 아닌가. 그게 부결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실패한 쿠데타다라고 설명을 또 표현하셨습니다. 천 대표님, 지난주에 한덕수 후보 존재감이 상실할 것이다, 단일화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셨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실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네, 저는 뭐 이런 비슷한 형태의 흐름,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거는 아마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좀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흐름을 조금 더 크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뭐 어찌됐든 뭐 어떤 형태로든 뭐 버림을 받은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야 이제 정치적으로 큰 의미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뭐 더 논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이 난리를 겪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약간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게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인증한 필패 카드가 됐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인증한 필패 카드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난리를 쳐가면서 방금 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벽에 뭐 1시에 뭐 3시부터 4시까지 무슨 그 서류를 새로 받아가지고 다른 후보를 억지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 결국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김문수로는 못 이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이 뭐 알량하다, 뭐 후보가 뭐 거의 뭐 사기를 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뱉어놓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김문수 후보는 이길 능력도 없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후보라고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그 선거를 지는 형태도 참 가지가지 한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저는 뭐 이제는 제가 뭐 유세 과정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준석 후보한테 뭐 찍으면 사표 되는 거 아니냐, 당이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요새 드리는 말씀이 김문수 후보는 자기네 당에서도 필패 카드라고 한 분인데 거기 찍는 게 사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 한 분도 저에게 제대로 된 반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번 일로 직을 내려놨고요. 책임을 져야 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잔류를 넘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지금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류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일단 이제 본인이 잔류 결정을 한 것, 본인이 계속 버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 상식에 맞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김문수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잔류에 힘을 실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파격적인 30대 비대위원장을 인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안팎의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다라고 하면서도 예. 또 한편으로는 당의 중심이 친한계로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당내 세력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시각일 텐데요. 예. 당원들의 총의로 뽑은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에 응하라면서 단식 농성까지 했던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되면 국민이 어떻게 그 당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결국 끝없는 국민의 신뢰의 추락만을 경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친윤색채 이와 동시에 또 90년대 김용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님께서는 천하용인으로 김용태 의원과 상당히 또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김용태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김용태 의원 사적으로도 친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예. 김용태 의원은 예전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시절에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 또 그 당이 참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좌절감 같은 것들을 그런 동병상련을 결과적으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저는 벌써부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의 상황 또 여러 의원들의 성향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성향을 봤을 때 김용태 의원이 당을 쇄신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관철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같이 정치하는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부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절연을 하려는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데 바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의 출당을 하는 거, 뭐 나가라고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싸고 들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김용태 의원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김용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상처를 입게 되지 않을까. 사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상처를 입을 것을 지금 벌써부터 염려를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와도 친분이 있는 만큼 단일화를 주제로 대화할 창구로 좀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떠세요? 저는 그런 거라면은 이게 안 좋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저는 국민의힘에도 전략적으로 단일화니 빅텐트니 이런 얘기는 당분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잘 나가고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큰형님 같은 느낌으로. 예.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자기들이 봐도 별로 경쟁력이 없는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하자, 빅텐트 하자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밖에서 보는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야 자기들이 못 이기니까 자꾸 이준석 데려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태 의원이 뭐 이준석 후보나 저와 개인적으로 친한 것과 별개로 예. 단일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그쪽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저희가 거듭 뭐 한 500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단일화나 빅텐트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예. 개인적 친분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영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뭐 비상계엄에 사과하고 해병대원 수사 외압을 밝히겠다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그 제안을 한 거,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획기적인 카드였던 거지요. 예. 중도층 지지에 이어서, 보수층 지지에 이어서 중도층 지지를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대선에 이기려면 윤석열과 전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가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해병대에 대한 수사 의혹 규명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나름 멋있는 카드를 던졌는데 예. 아무리 봐도 이걸 김문수 후보는 물론이고 당내 친윤파들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수용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어쨌든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라도 뭘 할 수 있는 게 엄청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예.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선명성, 그가 비대위원장으로 됨으로 인해서 가지는 선명성과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예. 뭐, 별로 큰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구도에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뭐 털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위중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천 대표님 뭐 재판부 스케줄은 재판부 재량이어서 뭐 시기를 두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결정 내린 배경 뭐라고 좀 보고 계세요? 뭐 사법부에 대해서 워낙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뭐 나름대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늘 네. 말씀드리지만 국민 개개인이 사법부의 뭐 이런저런 판단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상권 분립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뭔가 어떤 압박하는 위력으로 압박을 주는 거 이런 거는 저는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일당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 대법원의 힘을 빼겠다, 뭐 판사들 길들이겠다라고 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여러 설익은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이재명 후보의 새로운 리스크로 결국은 작동하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털어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뭐 어쨌든 털어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도 받고 사실 처벌이 가해지면 처벌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결국 처벌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이재명 후보가 적절한 어떤 정의에 맞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들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결국 그 자체가 선거에서는 리스크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영 전 의원님,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털어냈다고 봐야 할까요? 이제 뭐 재판을 그냥 대선 이후로 미룬다 이런 것이니까요. 그 재판 연기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요. 예. 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임기 종료 후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 뭐 선출하는 21대 대통령은 6월 3일 선거에서 당선자로 결정되면 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이 대선 직전에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후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정부에 송부되도록 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바로 공표를 해서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은 2030년까지 중단이 될 겁니다.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좀 덜어졌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이후의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런 개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것이다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그런 비판이 불가피하지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미국 트럼프의 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선을 치르게 됐고, 근데 현재 야당에서는 그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직을 빼앗아도 될 만큼 그가 재판받고 있는 내용의 위법성의 크기는 어떤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판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판단이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불가피한 면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천 대표님께서는 형소법 개정안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금 상임위 통과하고 있는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기 편을 감싸기 위한 입법이라는 거는 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정치, 뭐 옛날까지 안 가더라도 예전에는 이게 자기 편을 티나게 감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입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단 한 사람,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건데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사람은 나와가지고 나중에 니들도 대통령 되면 이거 해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해먹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위인설법,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바꿔가지고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고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더라도 약간 감추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다수당이고 권력 잡을 거니까 니들이 뭐가 문제야. 아니 옛날에 기득권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던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살아계셨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명패 집어던지면서 이의 있다고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치가 너무 없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오늘 구미와 대구 등 TK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의 보수를 보듬는 전략은 어떻게 좀 잘 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 의원님? 이제 보수의 중심이라는 TK에서도 윤석열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 탄핵이 옳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극우 종교인 정광훈 목사와 함께 행동했던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는 무척 어렵지 않겠어요? 결국 이재명 후보의 보수 보듬기 전략의 성과 뭐 이런 면보다는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간 이제 TK가 보여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 예. 그거보다는 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 대표님 어제인 첫날 이재명 후보는 또 동탄을 갔더라고요. 첫날 초반부터 이준석 후보를 좀 의식했다, 견제하려고 한 행보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는 큰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거점 유세를 할 만한 데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준석 후보가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는 동탄에 와가지고 유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견제구를 던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지난번에 동탄 선거 때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오만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설마 우리가 지겠어.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하는 것도 약간 부자 몸조심하면서 이미 정권 다 잡은 것처럼 뭐 내각 구성을 논의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는데 예. 저는 이렇게 오만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동탄의 기적이 전국적으로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저는 뭐 그런 것도 뭐 동탄에 왔다 가셨으니까 뭐 한번 경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현안 좀 보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아까 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화학 업계와 또 철강 산업 위기 직면해 있습니다.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수 국가산단을 찾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관련 내용들 좀 눈여겨보신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서 의원님. 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제 여수에서 글로벌 통상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호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여수광양 산업단지를 친환경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또 호남 정역에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AI 농협을 육성하겠다는 등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여러 공약 중에 우리 지역의 미래와 관련해서 여수 광양 산단을 친환경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에 눈이 갔는데요. 예. 지금 석유화학 산업 그리고 철강 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탄소 다배출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그 탄소 중립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건 공약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고 예.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시민들도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는 좀 후보들 공약 보셨습니까? 관련해서? 네, 그럼요. 또 관심 많으시니까. 후보들 예.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나 그 김문수 후보 공약을 보면은 되게 목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I 뭐 산업 발전시키겠다, 뭐 석유, 화학, 철강을 발전시키겠다.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뭐 친환경 고부가 가치로 전환을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약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뭐 총망라하거나 아주 큰 틀의 얘기를 약간 두루뭉실하게 하기보다는 예.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뭐 지역의 법인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차등 적용해서 지역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방안이다라고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자꾸 이준석 후보 깔때기 토크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맨날 듣기 좋은 그냥 그냥 두루뭉술한 그러면서 재정은 어디서 끌어오나요 하면 집권하면 어떻게든 알아서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작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 후보한테 질문 드렸을 때 보니까 그래도 여수 석유화학 산단은 어떻게 좀 업종 전환을 해야 할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 없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여수 산단 내에서도 조금 더 고부가 가치 특화 제품을 생산하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범용제적인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곳들은 중국의 추격, 사실은 이미 중국이 따라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라인업, 그 다음에 고부가치 상품으로 전환을 최대한 돕고 거기로 유도는 해야 되겠지만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과는 좀 다른 얘기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할 때 그 충격을 흡수하는 방안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공약에 담겨 있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10대 공약, 큰 틀의 공약들만 지금 발표가 됐고, 산업별 공약들은 뭐 아직 다 발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결국 뭐 어제 후보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일정 부분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 산업 구조 조정을 돕는 형태로 정부가 기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5월 13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